자, 이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얘기 간단히 보고 이제 과세 물건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은 지금 앞에 있죠. 앞에 있는데 교재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식을 나중에 써놓은 이유는 우리 교재 법률에는 주식이 먼저 나와요. 법전에는. 그래서 대부분 교재는 주식을 먼저 설명하는데 우리 이해의 취지상 기타 자산이 먼저 여기 달라붙죠. 부기권으로 달라붙어요. 이게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넓게 보자면은 1번, 2번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등과 기타로 보시면 돼요, 원래가.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뒤에 보면 나오겠는데 처리가 조금 달라요. 대우가. 그래서 구분한 것 뿐이지 요 세 개와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거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등과 주식이었어요. 기본 모양이. 그럼 과세하는 모양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물건들은 이 물건들을 팔았을 때 사업소득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럼 원래 여러분 차량도 팔면 소득이 생기니까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근데 과세를 안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익을 못 봐요. 여러분 중고차 팔 때 이익 보십니까? 그건 사기죠, 사기. 사기 매물 올려놓고 키로수 조정하고 이런 게 사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뭐가 발생한다? 무슨 비가 발생한다? 감가상각이라는 말씀을 쓰죠.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내용요소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부동산과 주식 등은 소득이 올라가죠.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항상 오른다면 뭐 아주 행복한 사회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고차는 오를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한 500년 지나면 오를 겁니다. 골동품으로. 근데 현 시대에서는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을 전체로 다 통짜로 진공 땅속에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300년만 지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골동품이 돼가지고 떼부자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누가? 여러분의 자손이. 그죠? 근데 일반적인 모양은 늘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주식 등은 어떻습니까? 오를 확률도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어떻게 둘 다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좀 재미 좀 보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양도세 과세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건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 주식은요. 주식은 자, 크게 지금 우리 다 교재에 뭐라고 되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관한 주식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과세하겠다. 근데 여기 뭐라 되냐면 여기에 출자 지분 그렇습니다. 출자 지분 플러스 신주 인수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법인은 주식회사는 뭘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는요. 아닌 법인은 그냥 출자 지분이라는 말 씁니다. 주식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요? 주식, 출자 지분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포함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개념은.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기서 아까 파생상품은 저로 갑니다. 근데 신주 인수권이 이로 포함돼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주식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상장법인이 있고요. 상장법인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장법인 그러면 여러분 코스피라고 아시죠? 코스피. 한국거래소. 그래서 옛날 증권거래소. 거기서 거래하는 물건 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코스피 주식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코스닥 주식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신설된 게 뭐가 있냐면 코넥스라는 게 있습니다.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아 죽겠는데. 어쨌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벤처기업 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요것들은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시장이 있어서 거래가 되는 주식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거래소고, 요거는 코스닥 시장이고, 요거는 코넥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대기업, 이거는 중기업, 이거는 소기업용 거래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없었죠? 얼마 전까지 코넥스가? 이게 또 신설됐어요. 귀찮게. 짜증나요.
세법 문제가 아니고 뭐가 바뀐 거죠?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상장법인으로 다 봐줍니다. 대우가. 그 상장법인에 과세하는 범위는, 과세 범위는 일단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은 소액주주지요. 아마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재벌그룹에 2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모르니까 다 저 같은 줄만 아니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강의 중에 한숨 쉬면 배신입니다. 왜 지금 한숨 쉴 단계가 아닌데 왜 한숨이 막 나오죠? 진짜 이거는 엄청난 배신입니다. 자, 한숨 쉬지 마시고요. 어려운 얘기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는 세금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원래가 소위 미열거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과세는 누구에 대한 문제냐면요. 대주주가 양도시에만 과세합니다. 대주주가 양도시만. 또 하나는 이걸 뭐라 그래? 시장이라는 걸 뭐라고 이거를 상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장 주식 거래에 상장한다. 거래소에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를 상장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주주는 과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을 통한 것은 과세를 하는데 소액주주가 과세 안 하는데 소액주주가 어떻게 했어요? 시장을 바깥에서 장외에서 거래하면 이거는 과세예요. 전제가 뭐라고 했었죠? 시장을 통한 거래거든요.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보자면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말 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 그럼 대주주는 과세해요 안 해요? 하지요. 이게 포인트니까. 대주주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는 과세해요 안 해요? 소액주주는 과세가 원칙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재벌 2세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죠. 여러분 중에 대주주 빼고요. 그러니까 재벌 2세 빼고 손 들어보세요. 재벌 2세 누구신지.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세금을 안 내요. 양도소득세를. 다만 뭐는 내요? 증권거래세는 냅니다. 증권거래세고, 그죠? 대신 이 소액주주가 결국 소액주주 문제입니다. 소액주주가 어떻게 했을 때요? 시장을 안 통하고 장외거래 시는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주주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액주주가 장외거래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은 주식은 상장 주식은 뭐에 대해만 과세한다고요?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죠? 2세, 오너 2세만 과세한다. 오너 또는 오너 2세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비상장 법인은 이건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예요.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세 물건 얘기는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모양은 뭐라고요? 부기권, 기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뛴다. 그죠? 언제까지? 시험날 마지막 시간까지. 제일 열심히 뛰는 건 언제 뛰어야 돼요? 시험날 뛰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발로 뛰라는 얘기 아니라 사실은 온갖 여러분들은 목표가 다 어디 맞춰야 돼요? 시험날. 시험 전날 몰라도 시험날 알면 돼요. 꿈꾸는데 신이 나타나가지고 계실해졌습니다. 예상 문제 딱 찍어줬어요. 와, 시험 봤더니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됩니다.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60점에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돼요. 네. 한 문제 저주에 걸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기권, 주파.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다. 권리는 이용권의 지전입니다. 그 다음 임은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된 경우에 안 한다. 기타 사안 네 가지라는 거 정도 보겠습니다. 네 가지. 영업권과 회원권.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과세하는데 상장 주식은 누가 과세한다고요? 대주주만.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비상장 기업은요? 소액 대주주 가지 않고 과세한다. 그래서 한 주도 과세한다. 파생상품은 그냥 과세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32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자,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된 것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 기간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시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득일부터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 이 중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가격이 내리는 게 좋아요? 오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르는 게 좋죠. 근데 오르면 또 뭘 냅니까?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 내리는 게 좋은데 그 좋아하면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변태. 이상한 거죠. 내가 가격이 내리는 걸 좋아한다. 말도 안 되죠. 그 원래 좋은 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기분은 어때요? 나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자면 세금 많이 내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좋은 거다. 단 피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마음 바꾸셔야 돼요. 가격이 오르고 세금 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는 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 쪽에다가 해야죠. 내가 피할 수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게 뭐가 이게 보유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다시 양도일에 B가 누구한테? C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그래? A를 양도자, B를 양수자. 지금 내가 누구죠? 내가 B죠. 내가 B입니다. 내가 샀을 때 이 시간을 보면 이때 보니까 2011년도 7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중도금을 받았고요. 9월 1일 날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뭐가 되죠? 9월 1일이 자 B한테는 뭐가 돼요? 취득일이고 그죠? A한테는 뭐가 돼요? A한테는 양도일. 그럼 결론은 양도식이나 취득식이나 같은 얘기죠. 내가 양도면 상대방은 취득일자가 되죠. 내가 취득일자는 상대방은 양도일자가 됩니다. 두 개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아야 됩니다. 항상. 이게 달라지면 말이 안 되죠.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잖아요. A와 B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B가 다시 또 양도일자에 2016년도 8월 1일 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10월 1일 날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습니다. 그럼 이때는 또 언제가 됩니까? 10월 1일 날이 B한테는 뭐가 됩니까? B한테는 양도일. 그 다음에 C한테는 뭐가 되죠? 취득일이 되겠죠? 두 개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항상.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일자 또는 양도일자가 결정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결정이 되면 시기가 결정이 돼야 뭐가 결정이 되냐면요. 첫 번째가 보유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보유기간이 결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자, 공부는 안 했는데요.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이 1년 이하냐, 2년 이하냐, 2년 이상이냐. 세율이 달라져.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대표적인 거 사실은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요. 1번, 2번, 3번이 뭐가 다르냐면 이거 세 개가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끼리는 같다는 얘기죠. 분류가. 그럼 요거는 달라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10, 20, 30 귀엽지 아주? 1, 2, 3. 근데 얘는요 5%예요. 5%. 원래 세율은 20%입니다. 20%인데 탄력세 적용해가지고 시행령에서 5%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20%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 하면 돼요? 5%. 왜냐하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0, 20, 30이죠? 근데 뭘로 올라가야 돼요? 40 모르세요? 40입니다.
40 다음에 얼마야? 50. 60은 없어요. 60 다음에 얼마야? 70. 원래 60은 옛날에 비사무토지 3주택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한테 폐지했거든요. 재밌다니까요. 10%부터 올라가요. 1, 2, 3, 4, 5, 6, 7 올라간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구분은.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뒤에 보시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면 적용을 하거든요. 보유공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로. 뭐 기본공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에 따라서 귀속 시기가 달라져요. 귀속 시기. 귀속 시기 문제. 지금 이게 양도를 언제 했습니까? 양도를. 우리 양도를 보겠습니다. 양도세니까 2016년 10월 1일자죠. 그러면 이 귀속 시기가 언제냐면 2016년도 뭐에 과세합니까? 양도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 기간이 있죠. 신고. 양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 또 뭐랍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신고 뭐라 그래요? 기한. 이거를 뭐라 그래? 신고 기간. 그럼 양도일자가 언제입니까? 2016년 10월 1일이죠. 그럼 원래 뭐라고 되냐면요. 양도 월말. 양도 월말 언제예요? 10월 31일이죠. 이걸로부터 두 달이니까 언제까지죠?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말이 어렵죠, 그죠? 양도 월 말로부터 두 달이니까. 옛날에는 두 달 그랬어, 두 달. 그러면 10월 1일 두 달 붙이면 12월 1일이죠.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깜빡하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신고 누락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0월 달에 판 건 전부 다 월말이 10월 말이죠. 10월 달 거 전부 언제 신고하면 돼요? 다음 달 말이.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면 다다음 달 말이에요.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기한이에요. 기산점은 항상 뭐부터 신고하죠? 양도일부터예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 외우세요. 언제까지요? 다다음 달 말일까지. 어렵게 양도월 말일부터 두 달. 손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손님이 짜증냅니다. 그거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자, 이런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귀속 시기에 따라 가지고 뭐도 달라지냐? 양도세에 대한 신고 기간 또는 기한도 달라지죠. 이걸 넘기면 뭘 부과합니까? 이걸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가산금이 붙죠. 고지하는 세금은 가산금이 붙어요. 그럼 고지하지 아니한 신고 납부한 조세는 의무를 위배했죠. 어떤 의무를?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배했죠. 그럼 뭘 붙여야 되느냐? 가산세가 붙죠. 이렇게. 결국은 이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말 하자면요. 지금 연도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개인은 과세 이게 다 똑같습니다. 매년 전부 다 똑같아요. 대통령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일반인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고 사장님도 12월 말일까지고 일반 직원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속 시기가 되는데 이 소득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냐 이런 말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자, 이 소득세 양도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생길까요? 양도일? 예, 좋은 얘기입니다. 이해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 특징은 과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과세 기간별로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죠? 소득세를 건건이 과세하면은 치킨집에다가 건건이 과세시키면 죽습니다. 하루에 치킨을 수백 마리 파는데 팔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건이 치킨당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모아서 마지막 시점에다가 성립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기간별 과세하는 그 성립시기는 언제라고요? 성립시기는 12월 31일 기간 말이죠. 기간 말이에요. 마지막 날. 양도세도 소득세잖아요. 사실 양도세에서 헷갈리는 게 그겁니다. 양도세는 건건이 묶건 안 되잖아요. 양도일이 성립시기 아닙니다. 뭐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뭘 하고 있죠? 소득세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양도세도 당연히 소득세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간 말에 몰아가지고 성립을 시켜줍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다 걸리는데요. 자, 어쨌건 이거 참고고요. 일단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기.
그러면 시기는 양도일과 취득시기는 어차피 쌍방 동일한 얘기죠. 양도자 시기 일자는 똑같은 일자를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시기 문제가 종류가 한 10대 개 됩니다. 10대 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대 개를 다 외우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힘들죠? 일단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수가 많을 때는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안 외워도 되는 거 골라내야 됩니다. 이해를 통한 거 골라내시고 그리고 남는 거 있죠? 그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지금 기본적인 게 일반적인 거래인데요. 자,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취득이냐면 유상, 승계, 취득, 반대로 얘기하면 양도가 되죠. 양도 승계가 당연히 유상이죠. 반대편으로 보자면 유상, 승계, 취득 시기라는 얘기예요. 이때 일반 원칙은 뭐냐면 일반 원칙은 자, 원칙을 뭐라 했습니까? 원칙은 법률 떠나서 대금청산에 책본 얘기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 상식적인 얘기로 뭐라 했어요? 이거 어느 때 취득시기를 본다 했어요? 그렇죠. 잔금 지급이래요. 그 다음에 뭘 비교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등기 접수일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빠른 날로 한다. 이게 일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법이 기본 모양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불과해요. 기본 모양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첫 번째 뭐라면 일반적인 구조다라는 얘기인데 일반 구조로 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은 잔금일자란 말을 안 써요. 여기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대금 청산한 날짜. 그럼 결론은 이것도 잔금지급일자죠. 머릿속에 뭐로 이해하면 돼요? 잔금지급일자. 이것도 길면 잔금일자. 그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건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이 개업해가지고 그 손님한테, 고객한테 대금 청산일자입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잔금일자라고 해야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잔금일자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대금을 청산한 날짜. 사실은 여기 뭐가 붙어야 되냐면요. 사실상이라고 붙는 거야. 사실상이. 자, 사실상이라는 것이. 자,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짜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아무 얘기 없으면 물으면 이게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도 있지요. 아닌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단서 조항을 달죠.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짜 취득시기로 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죠. 원칙이니까. 원칙입니다. 자, 그래도 뭐라고 두 번째 뭐라 했냐면 두 번째는 뭐냐 등기의 접수일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등기 접수일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있죠. 자, 하나는 대금 청산 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대금 청산 일자가 뭐보다 늦어요? 뭐보다 늦어요? 등기 접수일보다 느린 경우죠. 자, 그럼 뭐라 하냐면 청산 전에 어떻게 해요? 청산 전에 등기를 접수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념으로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금 청산 일자가 분명하다면 이런 얘기죠. 다시 표현한 겁니다. 시험 문제 풀이형으로.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금 청산 일자가 어떠한 경우야? 불분명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금 청산일자 분명하면 어떡합니까? 청산일과 뭘 비교하죠? 등기 접수를 비교하죠?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원칙은 뭐라 해서 원칙은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로 하되 뭘 비교해요? 등기 접수일을 비교해서 어떤 경우에 둘 중에 빠른 날로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청산일자가 불분명하면 이때는 무조건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자, 여기다 하나 써놓으시면 뭐라 하면 비교해야 하네. 비교 안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또 역시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항상 하죠. 등기일자하고 잔금일자를 비교를 합니다. 항상 취득세는. 근데 양도세는 비교를 안 해요.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어쨌건 정리합니다. 대금청산일로 하는데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둘 중에 빠른 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요걸 이렇게 써줍니다. 계약상 잔금일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주냐면요. 사실상 잔금일자.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등기, 접수일자. 자, 우리는 이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잔금일자가 예를 들어서 6월 1일입니다. 등기는 6월 2일 날 했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자는 5월 31일입니다. 뭘까요? 6월 1일이죠. 뭐는 고려 안 하니까. 계약상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아주 더럽죠. 근데 더럽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은 양도세와 취득세가 또 지금 짬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시험 볼 때도. 근데 문제는 시험 볼 때까지 짬뽕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정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해줬는데 안 본 거예요. 자, 그때 가면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이건 어디에 대한 얘기죠? 취득세.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어요. 모르겠다.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 요거는 말로 써 있습니다. 말로. 문제 지문 중에 말로 써 있어요. 그 사실상 대금은 언제 지급했는지 모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쓱 지나가듯이. 그럼 이게 없다는 얘기죠. 계약서는 5월 31일, 등기는 6월 2일. 자, 이때 뭐가 됩니까? 6월 2일. 이해되시죠? 여러분 12월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하셔갖고 했는데 기본 모양은 뭐냐면 청사일자가 분명한다면 둘 중에 빠른 날짜고 그 다음에 불분명하면 등기일자고 그 다음에 실무는요. 이건 뭐 시험 문제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실무는 이거를 써요. 등기접수일자. 실제 안 따져요. 그 서로 간에 요거를 입증하라는 얘기 뭐야? 이거를 입증하라는 얘기. 이거 하라는 얘기 뭐야? 이거는. 입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는 입증 안 해요. 그냥 계약서만 놓으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조사받지 않는 한 문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받을 때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무는 이거 안 써요. 그냥 다 등기 접수 일자 있죠? 요것만 따져요. 실무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실무액입니다. 실무는 무조건 이거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비과세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습니다. 1세대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 결론은 집이 한 채란 얘기죠. 근데 보유기간이 나와요. 이거는요. 보유기간. 자, 몇 년이요? 2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비과세 받으려면. 단 조건은 1주택일 것. 그럼 지금 계약서에 보면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설명할 동안 졸아도 괜찮습니다. 자, 계약서에 보면 이게 2015년 7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잔금입니다. 잔금일자. 이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자입니다. 2015년 7월 5일 날 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후에 팔았는데 2017년도 7월 1일 날 팔았습니다.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2년이죠? 이 사람은 급한 사람이죠. 빨리 비과세 받고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등기를 2017년도 7월 1일 날 옮겼습니다. 급했죠? 그럼 이 기간은 2년 됩니까? 안 됩니까? 2년 미만이죠. 그래서 대부분 실무는 이거 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대부분 이게 길거든요. 등기가. 등기 접수가 늦어져요. 그래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건 안 돼요. 중개사는 항상 확인해야죠. 물어봤더니 7월 1일 날 했어. 내가 확실해요.
확실하게 7월 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등기부사항에 있는 요걸 가지고 비과세는 이걸 가지고 비과세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비과세에서. 기본 이론 때. 비과세는 등기부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여러분 그냥 실무 나가시면 무조건 등기부만 따지시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짧아요. 대부분. 지금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좀 안전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해야만 비과세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요. 표정이 확 바뀝니다. 뭐 이거 저딴 게 다 있어 이런 표정으로 막 째려보고 그러는데 뭐 그러실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교재 우리 있는 내용들 326페이지 1번 얘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 얘기요. 두 번째 장기할부인데요. 장기할부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일단은 기본 모양은 우리가 잔금일자 기준이죠. 잔금일자인데 장기할부는 이 대금을 나눠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1, 2, 3, 3회인데요. 지금 2011년도 1월 1일 날, 12년도 1월 1일 날, 13년도 1월 1일 날, 14년도 1월 1일 날 해서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파는 사람은 양도가 되고 사는 사람은 취득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할부란 게 뭐냐면 할부는. 자, 대금을 나눠 지급합니다. 몇 회 이상? 2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할부라고 합니다. 자, 할부는 나눠 지급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차 살 때 할부로 사시죠. 그죠? 몇 개월 할부로 합니까? 60개월? 60개월 좋죠. 그죠? 근데 이자가 높죠.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3개월 무이자요. 실력자시네요. 차량을 3개월 무이자로 산다. 저도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무이자 좋네요. 아주 상당히 참신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부 그러면 뭐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은 120개월. 정상이 아니죠. 예, 중고차.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기간이 1년 이상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뭘 포함하냐면요. 연부를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세 연부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연부란 건 원래 뭐죠? 대금을 몇 년 이상이요? 2년 이상 지급하는 형태를 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부는 당연히 무엇에 포함된 거예요? 장기할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연부의 경우에 세금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돈을 각각 세금을 부과했거든요. 취득세는 기억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연부 취득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회의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의 취득시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득세는 정리하자고요. 이렇다고 기억 안 나도 취득세는 각각 건건히 봅니다. 양도세를 건건히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취득일자가 건건이다. 말도 안 되죠. 취득일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지금 B가 난데 B가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C라고 해요. C.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 시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물건이 하나인데 시기가 4건이다? 그러면 36개월 할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 시기가 36번이에요? 6개? 말이 안 되죠? 양도세는 취득 시기를 하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는 어차피 현재 세금만 내면 되죠. 이건 여러 건 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나눠 받아도 됩니다. 근데 양도세 취득 시기를 취득 일자를 나눠서 하면 이거는 난리가 납니다. 골 아파요. 양도세 수수료 한 100만 몇백만 원 받아야 돼요. 골 아프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한 건에 한 건 시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물건을 인도한 날짜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잔금일자가 여기 되겠죠. 잔금일자. 자, 잔금일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상.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럼 가령 물건을 이게 3년인데 3년 장기할부인데 이거를 가령 20년 장기할부 하면 20년째 가야 취득시가 되네요.
그러면 잔금 지나자마자 팔아버리면 보유기간이 하루네요. 그럼 양도 차익도 안 나오겠네요. 취득일자가 달라지니까. 그럼 취득 가액 자체가 언제의 물건이에요? 취득 당시 가액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유기간도 하루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할부는 이 잔금일자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기가 안 들어오니까 결론은 공적인 장부는 뭐가 있으시죠? 공적인 장부는 등기 접수일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뭐가 없어요? 잔금일자가 없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잔금일자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잔금도 없으니까 부동산을 뭐 하면 내 물건이 되는 거야? 인도 받으면 되죠. 인도 못 받으면 뭘 하면 돼요? 직접 내가 사용 수익하면 되죠. 이 둘은 뭐야? 사용 수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 중에 어떤 날? 셋 중에 빠른 날. 요건 우리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등, 인, 사.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는 참 건방지게요. 안녕하세요. 등인사. 건방진 인사. 등인사. 그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애는 들어올 때 그래요. 잘 있었어 아빠? 이러고 들어가요. 등인사. 됐습니까? 또 여기 뭐가 없다고요? 여기는 잔금일자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도 사실 간단해요. 등인사만 적으면 돼. 등인사만 찾으면 등인사. 등인사. 등으로 하는 인사.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욕 먹으려면. 안녕하세요. 아주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할부에 대한 문제,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입니다. 자가건설 건축물. 자, 여러분, 건설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자가라는 걸 이해하시죠. 자가. 여러분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이렇게 짓는데 목표는 3층짜리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으려고 그랬는데요. 돈이 없어서 2014년도에 1층을 졌습니다. 누가 져요? 내가. 나는 만능이에요.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2015년도에 2층을 지었고요. 또 돈 벌고 모아가지고 2016년도에 또 역시 3층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일 거냐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짓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기본은. 짓는 거죠.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설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 누군가한테 능력 있는 자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공사죠. 시공사. 시공자한테 내가 돈 주고 맡긴 거지. 이 건축의 주체는 누구죠? 나죠. 건물주죠. 건물주. 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 자가건설은 내 거에 내 거. 내 건설이야 내 건설. 내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한테 돈 주는 거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짓는 거 생각해. 시공사 아니고 내가 모든 건설을 다 할 줄 아는 그 만능이에요. 내가 다 졌다. 내가 사다가 졌다. 사다가. 그러면 재료 들어가잖아. 재료. 인건비는 내가 쓰죠. 그래서 뭐냐면 재료비, 노후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기타를. 경비라고 하거든요. 경비. 회계적으로. 참고로 하나 뒀어요. 재료, 인건비, 기타 이렇게 해요.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건설의 시기는,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될까? 취득 시기는. 쉬운 말로. 완성 또는 완공이죠. 완공입니다. 완공.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완공. 내가 짓는데 이게 2016년이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내비뒀다가 2020년도에 이거를 3층을 졌습니다. 그럼 언제가 취득 시기가 됩니까? 2020년도가 되죠. 그때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 건설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회사의 업종이 원래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표준산업분류표에 서비스로 돼 있어요. 서비스. 건설업은 돈 받고 저어주는 업종이지 물건 파는 업종이 아니에요. 도급 받아서 지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 받아서
약속한 물건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시공사를 건설사에서는 그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칙적으로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설회사를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요?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 뭘로 한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자가 건설하는 경우는 완성 기준입니다. 완성. 여러분 완성은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뭐를 해야 완성이 돼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용 승인 교부받으면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미리 뭘 받아요? 대부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빠릅니까? 둘 중에? 당연히 임시 사용 승인이 빠르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뭘 쓴다면 사실상 사용일인데, 자 여러분 승인 안 받고 이게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용 가능해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사용 승인서도 내주고, 나는 여기서 승인도 내주지 모두 가능한 거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승인 받는 것과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승인 못 받고 내가 들어가서 쓴다는 얘기 뭐죠?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승인과 뭐죠? 사용이에요. 승인과 사용.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일까? 이것 중에 하나죠. 당연히 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리 받았다.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보다 빨라 이게. 승인서 교부 전에 썼다면 이런 얘기죠. 승인서 교부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둘 중에 뭐가 될까?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 다시 또 요걸 2라고 하죠. 요렇게 하자면 요거 둘 중에 다시 또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1번, 2번, 3번 1, 2, 3 중에 어떻게 하죠? 3 중에 그냥 빠른 날 요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말은 어려워요. 말은 어렵습니다.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 아니고요. 요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가 아니고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으로 한다. 결론은 셋 중에 빠른 날로 한다. 어쨌건 사용 승인은 임시 사용 승인보다 빠를 수는 없지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승인과 뭘 비교한다고요? 사용. 승인과 사용 중에 무슨 날이요?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 게 상속 증여인데요. 자,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한 거죠. 사망. 그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B라는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는 건데 어느 시점부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그래요? 상속인. 피 안 흘리고 살아있죠? 상속인. 그러면 사망을 가령 6월 5일 날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취득세하고 상속세에 대한 뭐가 생기죠? 신고 기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요즘의 세금은 월 말로부터 몇 개월 그럽니다. 이 상속세는 지금 6월 5일인데 뭐라고 됐냐면 신고 기한은 월 말로부터 상속 개시 월 말이 언제죠? 6월 30일이죠. 상속 기에 속한다 말일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럼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그럼 신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명의가 확정되는 건 언제냐면, 그죠? 누구의 명의가? 상속인의 명의가 확정되는 것은 신고가 끝나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근처에.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취득 시기를 미뤄줍니까? 아니죠.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상속 물건은 사망하는 순간 자연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돼 버리죠. 없어지니까 물건이 소유권이 없을 상태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때 6월 5일 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속 개시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망일자가 되겠죠. 자, 6월 5일 날 이 물건은 상속인한테 이미 넘어간 거예요. 단지 구체적인 등기는 언제 발생되죠? 신고를 해야만 나오죠.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취득세보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돼요. 상속세. 상속 등기가 맞춰져야 누가 뭘 가지는지 알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어쨌건 A가 소멸됐잖아요. 결국 누구께 되는 거죠? B께 요 상속 개시일 날 넘어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세법이 다 똑같아요. 자, 모든 세법에서 상속은 언제라고요? 상속 개시일. 비교 절대 안 합니다. 등기일자라는 걸 생기기 좋아하죠. 등기는 언제 됩니까? 대부분 6개월 넘어서 되죠. 등기일자 들어가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상속은 안 들어갑니다. 온리 하나에 온리 원. 그죠?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잔금일자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지문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땡큐죠, 땡큐.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증여는 이제 지금 A가 B한테 물건을 주는 거를 증여인데 이건 살아서죠. 살아서 생전해 주는 겁니다. A를 뭐라 하면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때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여기서 P자는 받을 P자 아닙니다. 당한다는 겁니다. 상속을 당한다. 달라요. 그럼 누가 혜택을 보냐면요. 수증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증자가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됐습니까? 증여를 받은 날. 참 말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 근데 증여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 그죠? 원래는 증여받은 날이 등기 접수일자예요. 기본적으로. 증여인데 또 잔급일자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 우리 이제 시기 문제 요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산 구조하고 이제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세율 문제 그리고 납세 절차인데요. 요것들을 일단은 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사항만 잘라가지고 쭉 전체적인 구조를 볼 건데 다음 주가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사실 여러분들은 뭐 다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라고 해가지고 다 집에서 보내실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 안 나오실 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24일 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양도세 구조 전체를 좀 일단 전체 총괄을 하겠습니다. 외울 사항은 아니고 이해 목적이니까 한번 가능하면 점심 때 강의를 들으시고 그죠? 저녁 때 행사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